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시도에도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겁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유학생 체류 제한 조치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예정입니다. 교육과 노동, 언론단체들의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차량이 훈련 중이던 대학교 사이클 선수단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은 사고 차량을 몰던 운전자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화 손짓에도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겁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의 실전 발사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 개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의 경우 군 당국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도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발사 시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이 축소된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기 하루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이 마무리된 직후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직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2024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문제를 한미, 한중이 다루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제한 조치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한국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교육, 노동, 언론단체 8곳이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은 다음 달 15일 시행 예정인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제한 규정입니다. 원고 측은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새 규정의 시행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한국 정부도 군복무로 학업을 쉬는 한국 남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외신 기자도 한 번에 최장 240일만 체류할 수 있어 장기 취재를 하려면 반복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은 이런 심사가 정부의 비판적인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신분의 장기 체류와 비자 악용을 막고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학생의 학업과 외신 기자의 취재를 정부가 얼마나 자주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 추방 협정을 맺은 라이베리아로 불법 이민자를 보낸 첫 번째 수송 편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 20명을 태운 수송기가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 인근 로버츠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라이베리아 정부가 향후 1년간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 최대 1,2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후 이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라이베리아 당국은 대상자 대부분이 이민법 위반자들이며 자국에 도착한 이들이 원할 경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는 연방법원의 송환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추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훈련 중이던 대학 사이클 선수단의 차량이 덮쳐 대학생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테네시주 카터 카운티 19-2번 국도에서 69세 남성 존 벤필드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 11명을 승용차로 덮쳤습니다. 무모한 운전으로 제동 없이 밀리건 대학 사이클 선수단에게 추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과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를 위험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와 특수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달 반 사이 175원 이상 하락한 것인데 달러와 약세로 환율 하락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가 급등한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로 확대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RB가 이자를 올리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달러가 약하게 되니까 자포니시 엔, 코리안 원 다 조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가 한국 내로 속속 유입되고 있는 점도 환율 안정화의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11개월 만에 내려간 환율이 장기 지속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반도체 수요가 낮아지는 등 외적인 영향이 언제든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물론 조금 이제 인플루언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세계 여러 가지 변동성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다고 봐야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의 가치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유학생과 주재원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지만 한국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LA 웨스트레이크 지역 3가와 노스 옥시덴탈 블러바드 인근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베벌리 블러바드 일대까지 덮치면서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고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타이어까지 차오른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노숙자 텐트촌이 대거 침수되면서 매트리스와 소지품을 급히 건져 올려 대피하는 등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오전 7시 이후 물 흐름은 차단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구간에 물이 고여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정확한 파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23세 수습 경찰관이 자택에서 총격으로 피살되고 동갑내기 약혼녀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6시쯤 수습 경찰과 카를로스 라미레스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2명의 남성 용의자는 검은색 옷과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 침입해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숨진 라미레스는 투손 경찰국 수습 경찰관이자 전직 교도관이었으며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인 약혼녀 역시 현재 피마 카운티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안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연료 입구 덮개가 없는 회색 아큐라 SUV를 도주 차량으로 특정하고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K-팝과 영화, 드라마를 넘어 이제 K-컬처는 세계 문화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다음 세대의 창작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할리우드를 잇는 글로벌 교육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최용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대한민국 방송, 예술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먼저 어떤 대학인지 소개해 주시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199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국내 최초 그 방송예술 특성화대학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당시 그 방송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교입니다. 네. 저희는 이 산업 현장을 그대로 캠퍼스 내에 가져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방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 방송국과 동일한 어떤 그런 HD 스튜디오라든지 영화를 촬영하는 디마 종합 촬영소라든지 뭐 각종 뭐 음향 스튜디오라든지 중계차 그리고 장비들 저희가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네. 또 이 산업이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빨리 이제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 매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업 현장을 캠퍼스 내에 가져옴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실전 교육을,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시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아주 실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K컬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캠퍼스가 정말 생동감이 늘 넘칠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특히 할리우드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협력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K컬처의 어떤 세계적인 성공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학에 이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 이거 하자, 저기서 이거 하자, 뭐 여러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이 캘리포니아, 이 할리우드 이 지역은 정말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K컬처에 대한 어떤 수요와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어떤 글로벌 K컬처 교육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 지역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최우선순위의 옵션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고 네. 이게 LA 베이스의 그 화랑 청소년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재단과 저희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네. 많은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가 사실 이미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K-컬처의 다음 도약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처음엔 K-팝과 K-드라마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AI 기술과 융합된 같이 접목이 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K-컨텐츠와 K-컬처가 만들어지고 단순히 K-컬처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의 컬처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문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AI가 방송과 콘텐츠 제작 환경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스토리로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어떤 상상력과 창의성, 공감 능력 이런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계신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특히 한국과 할리우드를 연결하는 글로벌 교육 허브라는 비전,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세계로 더 뻗어나가서
전 세계와 같이 K컬처를 교육하고 또 K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글로벌 K컬처 교육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즈를 배우고 싶은데 어떤 시카고의 어떤 대학이 떠오르듯이 네. 전 세계 누군가가 뭐 K-팝과 K-컬처를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을 때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떠오른다면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저희의 미션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바이고 네. 작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 경찰관들의 기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LA 경찰국 경관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은 혐의를 경범죄로 감형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내부 고발 위축을 막기 위해 1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은 LA 경찰국 소속 다니엘 플로레스 경관의 혐의를 경범죄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레스 측 변호인은 법원에 1년 기간의 사법적 기소유예를 요청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사건을 최종 기각할 예정입니다. 플로레스 경관은 2024년 채용 담당 직원 16명의 대화를 허락 없이 122차례 녹음했으며 이 가운데 성차별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청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정당한 내부 고발 장려 사이에서 중도적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주 만에 가장 큰 낙폭으로 무너졌는데요. 결국 어제 4일 만에 가동됐던 회복세가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나버리며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다우존스와 내스닥이 1% 넘게 떨어졌고 S&P 500의 낙폭이 그나마 가장 작았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며 급락했던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건데요. 10년과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각각 4.72%와 5.27%까지 반등하며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고 패닉셀링의 기세는 개장 내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월요일 이후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전 종목이 하락하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다만 필립 페드 제조업 지수는 5년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2배 가까이 웃돌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묻혀버렸습니다. 투자 심리를 전혀 진정시키지 못했고 최근 5일간 4일을 떨어진 장은 이번 주를 4주 만에 하락한 주로 기록 중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